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5월 6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시장이 빠지고 있기는 하는데 어제 나스닥이 5%가 빠졌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전날은 또 오르더니 네, 약 주고 병 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덜 빠지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사실 빠지는 건 언제 좋은 건 아니니까. 그쵸. 어쨌든 뭐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먼저 시작해 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볼 거고요. 저는 아프리카 TV 먼저 짧게. 많이 빠지던데. 네. 아프리카 TV는 근데 많이 빠지기도 빠지는데 사실 근 1년 반? 2년 정도 동안 이제 계속 올랐잖아요. 거의 쉬지 않고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한 템포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최근 낙폭이 좀 커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좀 속상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적 자체는 이번에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YOY 10%, 20%대로 이제 좋은 성장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제 MAU가 조금 하락한 점, MAU가 QOQ로 아마 두 개 분기 연속 하락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MAU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날씨도 풀리면서 코로나 끝났죠. 그쵸, 뭐 아니라고는 하는데 뭐 사실 뭐 활동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뭐 에버랜드 짤방에 네. 뭐 전부 다 돌듯이 지금 어디를 가도 사람이 다 많은 것 같아요. 바깥에. 에버랜드, 롯데월드, 심지어 새로 문 연 레고랜드 뭐 거기까지 가지도 않더라도 지금 뭐 동네 카페나 핫한 플레이스만 가도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 직관적? 아무튼 저희 집에 보면 그 오토바이 소리가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배달 소리가. 제 친구도 사실 자영업을 하는데 배달이 좀 줄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이 플랫폼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수혜를 입은 기업은 맞지만 또 앞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는데 지금의 이제 하락폭이 좀 큰 거는 코로나 시즌의 어떤 그런 성장 비대면 언택트 요거와 관련된 성장이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싹 빠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게 한 상반기 정도면은 그래도 얼추 마무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는 게 이제 인터넷 방송의 최대 성수기를 할 수 있는 월드컵이 이제 카타르 월드컵. 네, 올해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e스포츠가 공식 종목으로 채택된 아시안 게임은 9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이징 올림픽은 그 올림픽 자체의 뷰가 많이 좋지 않았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편파 판정 이슈도 있고 해서 베이징 올림픽 효과는 이 아프리카 TV뿐만 아니라 지상파든 어디든 전반적으로 뷰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프리카만의 어떤 잘못이나거나 그런 리스크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월드컵은 좀 다른 얘기죠. 그렇죠. 월드컵은 또 다른 얘기고 또 e스포츠도 공식 종목으로 채택된 아시안 게임이 올해 열리다 보니까 요 두 가지 이벤트가 하반기에 있어서 이때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게 거리두기가 끝났지만 야외 방송을 또 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컨텐츠가 확장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BJ들이 그동안은 계속 안에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밖에서 뭐 먹방이든 여행 방송이든 것들을 할 수 있고 아프리카 TV 자체적으로도 그런 대규모 행사 같은 걸 열 수 있으니까 뭐 체육대회라든지 뭐든 이제 아프리카 플랫폼 자체에서도 컨텐츠를 만들어주기 위해 계속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회사의 CEO분께서는 계속 컨텐츠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뭐 그분의 말씀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컨텐츠가 다양해지는 측면을 좀 기대를 한다면은 뭐 그런 부분에 조금 포점을 맞춰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 플랫폼 업체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나스닥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상반기 정도에 조금 쉬어갔다가 하반기에 그런 이벤트들이 있는 거 체크하시고 보시기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상저하고의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짧게 코멘트 남기고 싶은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사실 지난주에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저희 말씀을 드리기 있는데, 실적은 좋았잖아요. 실적은 좋았는데 그거와 달리 주가는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반등이 거의 많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좀 조금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메모리 쪽에서 이런 스마트폰이나 PC 이런 세트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되는 것들은 인정을 해야 하지만 그 뒷단에 메모리 서버가 여전히 너무도 이제 탄탄하고 이제 메모리 쪽 그 서버 업체들이 굉장히 그 많이 사고 수요가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그들의 재고 축적 우려에 대해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걱정을 하는 그런 코멘트를 많이 주셨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인상 깊었던 답변 중 하나가 이런 공정이나 또는 이런 제품의 용량, 제품 믹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공정 전환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자재와 캐파 제약, 전환 효율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서버 쪽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것 자체가 제약이 있어서 공급 과잉 우려는 거의 없다. 또 하이닉스에서도 그 전날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메모리 산업 자체는 공급자가 밸류체인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예전만큼 그 하락 사이클에서의 이익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치킨 게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컸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하락 사이클이지만 실제 회사가 내고 있는 실적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회사가 실제로 그렇게 좀 대응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괴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파운드리 역시 고객사를 경쟁사에 뺏겼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면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파운드리 수주잔고가 지난해 매출의 8배, 8배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우려에 대응을 했는데, 금액이 한 거의 200조? 그 정도 된 200조였나? 네, 하여튼 굉장히 큰 금액을 이미 수주잔고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한 최근 2년 동안 이런 언택 수요를 크게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규모 어떤 사이클이 나타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어떤 하락폭은 조금 과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전체 시장이랑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환율만 사실 놓고 보면 좀 진짜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날짜로 이제 1260원대 후반, 7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환율이랑 지수랑은 거의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코로나 때 저희가 1400인가요? 그때 잠깐 터치를 하고 올라왔을 때 환율이 129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270원, 1260원 후반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과연 지금의 지수, 삼성전자 이런 게 좀 맞을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론 1250원 위에서 주식을 사셨을 때 보통 그래도 갖고 계시면 어느 정도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익을 모을 수 있었던 기회를, 그러니까 수익률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100원이라도 수익을 벌 수 있었던 기회는 줬던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환율이라는 변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대형주 위주로, 왜냐면 환율이 내려오면,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 대형주 위주로 좀 매매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흔형님인 삼성전자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바로 받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낙폭이 좀 컸던 큰 종목이 보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 시장을 좀 이끌었던 회사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장중이지만 하이닉스를 제끼고 시총 2위로 잠시 올라갔었던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서비스를 좀 오래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는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매출 성장을 강조를 지속적으로 했었고, 수익성보다는 좀 이런 매출 증가에 조금 더 자기네들이 가치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이런 성장에 집중을 했는데, 이번 1분기에 이제 대표이사가 바뀌었어요. 네이버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의미 있는, 좀 아주 크진 않지만 작은 좀 변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처음 들었습니다.
중장기 매출 가이던스는 회사에서 제시를 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는 성장에만 좀 더 집중을 했다라는 스탠스였다면 지금은 수익성도 조금은 좀 챙겨보겠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완전히 회사가 전략이 바뀐 건 아닌데 묘하게 좀 톤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나오지 않았던 비용 효율화, 헤드카운트 관리, 그러니까 뭐 임직원 수 관리라는 거였죠.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 2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CEO가 바뀌었으니까 아마 하반기부터는 뭐 좀 마진 관리, 이익률 관리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2분기에 의미 있는 수익성 개선이 나오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회사의 스탠스나 뭐 이런 전략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성장성이 둔화되는 거는 뭐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아요. 뭐 광고나 뭐 커머스 이런 핵심 사업에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네이버 모바일 화면 들어가 보시면 그전에는 없었던 광고 화면들이 여러 이제 많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더 성장을 하려면 이런 그 광고 지면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조금 더 늘리게 되면 조금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는 분명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커머스 이제 뭐 온라인 쇼핑이죠. 온라인 쇼핑도 워낙 그동안에 성장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역성장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고성장 기업에 있어서 성장률 둔화는 사실 시장에서의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은 뭐 네이버를 좀 지금 당장 봐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회사의 이런 미묘한 톤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서 이번에 나름 의미 있게 반갑게 들었던 컨콜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카카오인데 카카오 내용은 카카오도 이번에 CEO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컨콜 이번에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는 이제 하나, 좀 세부적으로 보면 굳이 구분을 하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카카오 주가를 이제 화끈하게 끌어올렸던 이유는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비대면 뭐 이런 수혜도 있었고 뭐 유동성 관련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어닝 측면에서는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률이 동시에 개선되는 몇 안 되는 플랫폼 기업이었고 저희도 코로나 이후에 이 회사 괜찮을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성장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 분기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카카오의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은 이슈 사항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카카오 성장을 이끌었던 건 톡비즈 광고라고 하는데 대화창에 보면 이제 맨 상단에 이제 그러니까 광고창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이제 이런 광고 매출이 크게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아마 많이들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것 같은 알림톡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이제 뭐 할인 쿠폰이나 이런 거 받으려고 알림톡 같은 거 이제 친구 맺기 이런 거 신청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좀 그동안 성과가 좋았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연초에 이런 성장률이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성장률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 40% 성장을 가이던스로 제시를 했는데 22년도 1분기 보면 한 20% 초반까지 성장률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컨콜에서는 가이던스 하향 조정할 거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도 비록 도전적인 목표는 맞다고 인정을 했지만 하반기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가이던스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40%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성장률이 나와야만 1분기에 그 부진을 서로 상쇄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야기가 뭐 여러 개 좀 복잡하게 되는데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전에도 이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톡에서 그 좀 밑에 5개 탭이 있잖아요. 친구, 대화, 뷰, 쇼핑,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설정 탭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친구랑 대화 탭은 이용을 하는데 쇼핑이나 뷰 탭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도요. 이거를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여쭤봐도 저도 써본 적이 없는 네, 대부분 3번이랑 4번째를 쓰지를 않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 회사에서 이 3번째와 4번째가 성장을 할 거다라는 그런 톤이었거든요. 왜냐면 트래픽이 워낙 막강하니까 이 트래픽의 바탕을 여기를 키울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 컨콜에서는 처음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정의 이런 걸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도 이런 친구나 대화 탭에 대한 그런 트래픽이 너무 저조한데 이유는 이 카카오톡이라는 그 앱 어플의 그런 목적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카카오 어플을 실행을 하는 건 친구가 어떤 지인이 이런 대화가 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대화톡을 보내기 위해서 때 이 카카오톡을 쓰는 건데 비율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8시 50분에 지하철에 내려서 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커머스나 광고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적합하지 않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 처음으로 약간 이제 문제 정의를 이제 정확하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런 친구나 이런 대화 탭을 이렇게 뭐 개편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완전 근본적인 변화를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화창 이후에 광고창이 붙어야 되는데, 그 붙기 위한 장소는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있는 친구랑 그 쇼핑 탭, 그러니까 뷰 탭이랑 쇼핑 탭을 트래픽을 올려야 거기에 광고를 붙여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개편을 한번 잘 해보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당장은 뭐 턴어라운드하기 여기도 좀 쉽진 않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다음 분기 또 다다음 분기에는 요 뷰 탭이나 이런 쇼핑 탭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마 카카오의 향후 성장의 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좀 부진한 기업이라 재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조금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업데이트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부분도 잘 체크해보면 좋겠네요. 네네네. 아직 그게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신임 대표이사님이 오셨고, 그전에는 이제 CJ랑 위메이드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성과가 만들어내셔야겠죠, 그분도. 차라리 5번째 탭은 뭐 선물하기 때문에라도 가끔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거랑 뭐 페이 송금이나 네네. 뭐 이런 거를 쓰니까 들어가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더 키운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중간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거의 들어가본 적이 이게 없어요. 그 QR이 이건 더 네네네. 맞아요. 그때는 QR 때문에 억지로라도 들어갔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뭐 조선주의 제일 큰 형님이니까, 그리고 그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 때 이제 오픈 컨콜을 하죠. 그렇게 되니까 꼭 챙겨봐야 될 회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꼭 한국조선해양이 아니라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뭐 그룹사 전체적인 느낌을 알 수 있어서 꼭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 내용으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수주는 되게 좋아요. 모든 조선사 합산해서 22년 1분기 말인데 올해 목표로 50% 이상 달성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대로 나가게 되면은 뭐 올해는 아마도 가이던스 이상의 목표는 충분히 할 것 같고, 아마 그 155억 불 목표인데 1분기 말로는 77억 불이고, 이게 실적 발표가 4월 말에 했는데, 그렇죠. 4월 말 기준으로는 100억 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2분기 실적 발표라든지 아니면 늦어도 3분기에는 아마 업데이트된 수주 목표를 다시 세팅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했죠. 근데 일회성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게 일회성이냐 그쵸. 아니냐에 대한 이제 이슈가 생기는데, 이번에 일회성에서도 이제 가장 큰 거는 강제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러시아 전쟁, 그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철근부터 해서 모든 원가가 높아지니까 이번에도 추가적인 강제 가격 인상이 있었고요. 아마도 이제 회사에서는 이 컨콜을 했을 때는 그 픽스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픽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이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타겟으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이 세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2분기에도 뭐 1분기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또 다른 일회성이 있는 게 이제 작업 중지 사태가 있었죠. 이게 이제 공사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작업 중지가 되면서 회사 매출, 그동안 이제 회사가 쉬어야 되니까 매출액 발생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체적인 매출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손실 충당금 같은 경우는 조선은 예전만큼 이제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플랜트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충당금 같은 것들이 좀 크게 발생했고, 플랜트 쪽은 사실은 뭐 일단 수주한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이쪽은 정말 일회성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익스포저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보면 잘 된 게 그 2019년이었나요? 그 야말 프로젝트를 떨어진 게 오히려 잘 됐죠. 그 야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이 따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이제 익스포저가 있을 거고, 현대중공업 회사 사이즈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 영향은 적을 거라고 하고, 환율이 상승되는 거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저희 2008년 아니면은 이렇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조선사들은 정말 횡재를 했는데 그 계약이 전부 다 IMF 때도 그렇고요. 계약이 전부 달러로 돼 있잖아요. 그럼 뭐 달러가 2배가 되면은 회사가 갑자기 2배로 돈을 버는 게 돼가지고 거제도에서 뭐 걔가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니고 이랬다는데 그때는 아마 50,000원짜리 지폐가 없어서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을 거고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거는 이렇게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수주는 이제 양호하면서 이렇게 계속 들어올 거고 선종별로 이제 지금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이제 컨테이너, 대형 컨테이너가 꾸준히 나오고 작년에 큰 역할을 했죠. 올해는 이 정도면 이제 대형 컨테이너가 좀 슬로우할 거다 했는데 그 클락슨 예상보다는 올해도 아직까지 견조하고 인카이리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LNG선 발주는 뭐 제일 효자죠. 근데 LNG선 자체는 1년에 현중 기준으로 한 20몇 척 그리고 우리나라 3사 합쳐서 한 60척 정도가 풀캡하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수준은 받아도 이제 재고로는 쌓이지만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 이게 바로 영향을 미치기 힘들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Q&A에서 또 가장 많이 그래서 이슈가 됐던 게 카타르 질문이었어요. 카타르랑 이제 도크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지금 그거 계약됐을 때랑 지금 가격은 천지 차이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언론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카타르 정부랑 우리 정부랑 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컨콜에도 그랬고 꾸준히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가격을 인상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걸 꾸준히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호구당한 거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큰 선주들과 계약을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계약 조건들이 있고 그거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부 가격이 이제 변동이 있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다시 완전히 새로 세팅하자 이런 식의 계약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꾸준히 회사는 지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완전히 나쁜 계약이냐? 그건 아닌 게 이 계약을 통해서 도크 슬롯이 찾고 그 이후로 계약되는 지금 현재 계약되는 LNG 성과 같은 경우 상당히 높은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계약했던 경험이 있지만 카타르는 워낙 물량이 많아서 제일 첫 배를 제작할 때는 그 이익이 많이 안 나고 이제 적자가 일부는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배를 찍어내게 되면은 마지막 배까지 가게 되면 결국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나는 경험이 많았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도크를 크게 잡아놓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회사는 꾸준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G 성과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21년 연말에 2억 불이 안 됐는데 지금 2.2억 불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2.3억 불, 2.4억 불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LNG 쪽은 러시아가 저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으로 우리나라랑 장기 계약되어 있는 미국과 장기 계약되어 있는 일부 LNG를 여름에는 우리가 조금 덜 쓰니까 미국과도 얘기하고 EU와도 얘기해서 우리나라도 조금 보낸다 그러죠. 워낙 저쪽이 급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이것도 단기적은 아니지만 꾸준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시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올해 좀 슬로우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도 꾸준히 가열이가 들어오고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탱커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선종이 이제 컨테이너, 탱커 그 다음에 이제 벌크는 우리가 안 하니까요. 벌크는 중국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선들이 있는데 가스선은 알짜지만 그걸로는 다 채울 수가 없고 이제 탱커들이 어느 정도 도크를 채워주면은 성과를 올리는데 훨씬 더 유리한데 탱커가 2년 동안 발주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요즘엔 좀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친환경 이런 거 되면 이거 다 이게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있으면서 그만큼 발주가 안 났는데 이게 2년 동안 안 났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교체 수요가 쌓여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발주가 없지만 이쪽이 조금 변하게 된다면은 조선사 전체에 큰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컨테이너 분들 그러니까 컨테이너 분들이 네네. 조선을 좀 복해 보시는 게 어쨌든 회사에서도 4분기 정도는 돼야 영업이 흑자전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주식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섹터 반도체 포함해갖고 자동차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섹터에서 올해와 내년이 약간 뭔가 턴어라운드 되는 섹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추정치로는 그러니까 조선이 거의 유일하다 보니까 퀀트 쪽에서는 이제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선사는 그 사업 구조,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엔 주가가 좀 내려와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조선을 좋게 보는 애널, 예를 들면 다올의 최강식 애널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왜냐면 PBR로 설명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어요. PBR이 이제 예전에 상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상단은 진짜 조선 가져야 할 때거든요. 중국이 배를 엄청 사주고, 모든 시크릿걸들이 같이 놀면서 엄청 좋을 때였는데, 지금 PBR 기준으로 끝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논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조선은 수주가 뭐 2년, 3년 뒤에 거고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려면 기간 갭이 있기 때문에 수주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다시 하자.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보통 고점의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저는 가장 큰 리스크가 현대중공업이 본인들은 그걸 원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우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수급이 또 분산됐죠. 그리고 또 올해 말 내년 초에 사무중공업을 IPO를 할 겁니다. 그럼 또 수급이 분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라는 거는 결국은 조선주를 바스켓으로 담는, 이게 시총이 작은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바스켓으로 담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이걸 팔고, 우리 많이 겪어봤잖아요. LG 화학대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올해 하반기에 좋으려고 뭔가 이렇게 점프를 하려고 길을 모으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위에서 물을 한 바가지 확 뿌리면은 그런 것들까지 좀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좋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미국의 LNG를 운송해야 된다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은 다, 그리고 유가가 지금같이 높아져 있으면은 사실 지금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전혀 없는데, 지금같이 저렇게 돼 있으면은 예를 들면 그 FLNG 같이 그 받아서 하는 설비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삼성중공업에서도 재고로 있던 거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데. 뭔가 이런 다 좋았으면 지금 주가가 아니겠지만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중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게 그리고 약간 저는 좀 너무 희망회로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게 일시적으로 갑자기 확 안정화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가정 오브 가정인데, 강제 가격이나 철강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동안 잡아놨던 이런 충당금들이 전부 다 환희부재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좋은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근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거는 이게 기도 사항이라 그냥 그 정도 있다라고. 최근 실적 시즌이라서 리포트도 저희 많이 올라오고 하고 있는데 꾸준히 체크를 해주시면은 요즘같이 힘들 때 무협지를 보는 것도 좋지만 실적을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협지 대신 HS 코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HS 코드 이야기 많이 못 드리는데 올해 개정이 많이 됐어요. 많이 돼서 유명한 그런 품목이나 종목들을 이미 많이 아실 수 있는데,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제가 또 봤던 것 중 하나가 이수화학에서 팔고 있는 TDM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뒷자리가 바뀌어서 이제 똑같은 TO 알코올로 그 품목이 나오지만 작년에 나왔던 거랑 올해 나오는 거랑 또 품목이 달라가지고 저는 이런 거 체크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반기 안에는 최대한 업데이트를 해볼 계획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노가다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였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